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주제는 결혼입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작가인 발자크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계획을 하다 보니까 21세기에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19세기 200년 전의 작가 얘기가 무슨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해 대한민국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굉장한 그 격동기를 겪으면서 프랑스 혁명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에 혁명이 어마어마한 게 일어나서 다 부수고 왕 죽이고 왕비 죽이고 그리고 굉장히 거의 100년에 가까운 동안 엄청난 혼란기를 겪으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1870년에 거의 100년이죠 얻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늘 가까이 알고 있었던 역사였지만 우리 한국 상황을 만나면서 다시 읽어보니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정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역사는 반복이란 말이 맞구나. 역사는 정말 지금의 거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9세기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정말 먼 200년 전의 이야기일지언정 결코 이것은 200년 전에 그냥 끝난 이야기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발자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눠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이 좀 그래요. 결혼은 계약인가?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이제 중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발자크라는 작가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발자크의 작품을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리죠. 그래서 일단 발자크라는 작가가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나요? 발자크라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발자크의 명성에 비해서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번역된 편은 아닙니다. 그게 좀 아쉬운 면인데요. 발자크는 19세기의 초반부, 그러니까 1850년 정도까지 50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19세기 프랑스 전반부의 사회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그려낸 풍속의 역사가입니다. 보통 역사가들은 역사 서술은 왕이 어떤 왕이고 어떤 정치 체제 이런 얘기를 쭉 하지만 개개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역사가의 역사책보다도 이 사람의 책을 읽다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풍속의 역사를 나는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극이라는 꼬메디 유메느라는 거의 100편에 가까운 소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여러분들 단테의 신곡 알죠? 단테가 신들의 이야기를 꼬메디 디비느입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썼다면 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쓰겠다. 그래서 꼬메디 디비느의 아닌 나는 꼬메디 유메느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그 속에는 197편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100편에 가까운 소설이 담겨 있는데 그 안에 온갖 종류의 온갖 계층의 온갖 직업의 사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왕부터 저 하층민까지. 그리고 작중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2,500명이에요.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한 소설로 끝나지를 않고 이 작품에 나왔던 사람이 저 작품에 또 나옵니다. 인물 재등장 기법을 써요. 그러니까 모든 그 소설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프랑스에는 굉장히 할 일 없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2,500명이 되는
그 인물들의 가계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가계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또 있어요. 얘는 또 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누구의 아들은 누구의 딸하고 누구의 결혼하고 사촌에 오든 이런 게 쫙 유기적 관계가 있는 인간극이라는 하나의 대서사시인데 19세기 사회를 몽땅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하나의 사회를 창조하겠다고 하는 거의 발자크의 야심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로댕이 죽고 나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든 조각이에요. 근데 정말 발자크의 고뇌와 위대함이 그냥 정말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여러 사람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인데요. 이런 많은 여자들이 사랑했어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연인입니다. 이 여자는 22살 연상의 엄마 친구. 이 집 딸을 원래 가정교사를 가서 가르치는데 그 집이 너무 들락거려요, 얘가. 그래서 엄마는 그 집 딸한테 마음이 있나?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죽을 때까지 정말 여인은 이 남자한테 돈도 많이 대주고 정말 헌신과 사랑으로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인도 나이가 좀 많은데 처음에 사격에 데뷔할 때 또 많은 도움을 줬고요. 이 여자는 발자크를 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나 1년만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가스트리 후작 부인이라고 대귀족의 여자예요. 그리고 뭐 아주 유명한 여자였는데 이 여자하고는 이제 이 여자한테 실연을 당하고 나서는 복수를 하는 소설을 쓴 게 이제 랑제 공작 부인이라고 하는 내가 번역한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보니 비스콩디 배작 부인이 또 있었고 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 이 여자한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자는 한스카 부인이라고 마지막 연인인데 1832년부터 50년까지 18년 동안을 뭐 쭉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구애를 하다가 50년에 결혼을 해요. 50년 3월에 결혼을 하고요. 50년 8월에 발자크는 죽어요. 발자크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성향과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평등은 환상이다. 19세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니야? 이게 아니라 19세기에 왕정이 망하고 혁명 세력이 이럴 시대에 그리고 똑똑한 지도자가 국가를 이끌어야 된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군주는 민중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혁명의 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발자크 주장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보수주의는 굉장히 젊었을 땐 또 자유주의자였고 자유주의 성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7월 왕조를 딱 돼보니까 이건 완전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천박한 부르주아들이 설치고 판치고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자기는 아닌 거야. 너무 정말 치사한 사회고 너무 용렬하고 막 그 소설에 보면 화가 나요. 이 사람이 묘사한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출세했는지 한 부르주아 묘사한 걸 보면 내가 막 화가 나고 이런 나쁜 놈이 성공을 하다니 막 그러고 다 망해요. 귀족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너희 귀족들이 조금만 똑똑했더라면 혁명 정신을 잊지 않고 시대에 따라 사상의 옷을 갈아입으면서 좀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왕정복고는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왕정복고가 망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이 최악의 시스템인 부르주아가 설치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글을 쓰면서 그 왕정복고 시대에 뭐가 문제인가를 많이 그려요. 굉장한 귀족들에 대한 비판이 많죠.
그런데 뭐 이제 이 지금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그렇게 시대착오적이었기 때문에 망해서 결국은 7월 혁명이 나서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이제 사회주의 비평가들이 발자크를 굉장히 높이 사요. 참 아이러니죠. 본인은 나는 보수주의자라고 막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을 막 찬양하는 사람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중국의 상해에 가면은 발자크를 굉장히 동상도 있고 막 그래요. 프루스트 동상 절대 없죠. 프로베르 동상 절대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은 귀족이 몰락을 예견한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이 부르주아지의 속성을 너무 잘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엥겔스 같은 사람은 동산, 부동산 분배가 어떻게 되고 경제적 디테일을 그 어떤 역사가 그 어떤 경제학자보다도 잘 그렸다. 인간극에서. 그래서 인간극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책만 보고 이념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 돈의 속성, 뭐 빚을 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체험이에요. 이 사람이 워낙 이제 그때도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부모들은 발자크들이 귀족이 아니죠. 오노레 드 발자크라고 드는 원래 프랑스에서 귀족한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드는 가짜예요. 귀족이 아닌데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런데 부르주아가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들의 자식한테 늘 얘기하는 거는 의사 아니면 법관이 되어라예요. 똑같아요. 그렇게 역사는 변하지 않지? 그래서 이제 얘도 법과대학을 들어갔어요. 18살에 법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자기는 법관이 싫어. 그래서 이제 문학을 하겠다고 했지만 문학을 하려니까 너무 안 써지고 못 쓰고 문학 수업 받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한 쾌에 돈을 벌겠다고 사업을 해요. 처음에 출판업을 해요.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걸 만회하고자 사업을 접어야지. 딴 사업을 더 크게 해요. 근데 더 망했어요. 그러면 그만하면 자기가 아니라는 걸 파악을 해야지. 또 더 큰 사업을 돈을 벌려요. 그래서 3년 동안 1826년부터 28년까지 3년 동안 그때 딱 빚을 진 게 10만 프랑이에요. 그 당시 10만 프랑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돈을 여러모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빵값이 얼마냐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뭐 연금이 얼마냐만 갖고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여러모로 각도로 고민하는데 이렇게 그냥 추산을 해보면 적어도 한 3억에서 5억? 나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물가 생각하면 한 10억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자신은 없어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굉장히 큰 돈을 벌써 28, 29살 때 인생 출발을 10만 프랑의 빚을 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음이 어떻고 뭐 빚이 어떻고 채무가 어떻고 그런 과정을 다 겪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빚진 걸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을 가야 되니까 일단 거기서 얘기하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구나.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은 근데 이게 인쇄소 했을 때 인쇄소를 차렸던 마레 지구에 있는 지금은 17번지 루이 비스콩티에 있는 지금 여기 이렇게 펜발이 발자크가 여기에서 그 인쇄소를 차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26년에서 28년까지. 또 빚이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글을 쓰면 엄청 팔려요. 글을 썼다 하면은 근데 그것도 이제 1829년부터예요. 그러니까 글을 써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 정말 문학 노동자예요. 이 사람의 삶은 8시에 잠이 들어요. 저녁 8시에 잠이 들어서 12시에 깹니다. 12시에 깨서 그때부터 이제 아침 8시까지 작업을 해요. 밤새 한 거죠. 밤새 하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또 목욕은 또 1시간을 해요.
그리고 12시까지 또 작업을 해요. 그때는 주로 이제 그 원고 교정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또 12시에 밥을 먹고 5시까지 또 작업을 해요. 5시에는 뭐 사람들도 좀 만나지만 주로 그냥 없을 때는 일을 해요. 그렇게 하루에 14시간, 15시간, 16시간씩 일을 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했겠어요? 커피가 필요해요. 잠을 쫓아야 되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어떻게 견디겠어요, 몸이? 근데 또 아까 할 일 없는 프랑스 이 학자는 또 이걸 연구했는데 어떤 할 일 없는 통계학자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그러면 커피를 몇 잔을 마셨을까를 연구를 했더니 5만 잔을 마셨대요, 커피를. 그래서 아마 심장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대자루 같은 옷을 입고는 여기 가위하고 칼하고 이렇게 달려 있어요. 항상 조각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글쓰기에서. 근데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여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교정을 했고 일에 찌들린 이런 풍자하고요. 이게 그 5만 잔을 평생 먹었던 그 유명한 발자크의 깍지예요. 커피포트예요. 이 사람의 책상이고요. 이렇게 너무 지쳐요. 맨날 빚 갚으려고 돈 막 글을 써야 되니까 소원이 뭘까요? 어디 돈 많은 과부, 또 귀족이어야 돼. 어디 돈 많은 귀족 과부 없냐? 동생한테 맨날 야 어디 돈 많은 귀족 과부 없니? 자기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50년 3월에 이 사람은 1832년에 만나요. 만난 게 아니라 팬레터예요. 이 사람의 연애는 다 팬레터로 이루어져요. 그 당시에 최고의 오락은 소설이거든. 그때 뭐가 있어? 유튜브가 있어, 텔레비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들의 가장 큰 오락은 소설이고 재밌는 소설이라서 발자크가 최고의 아이돌 스타예요. 말하자면. 그 아이돌 스타한테 팬레터를 보낸 여러 여자랑 사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대부호의 그리고 대귀족 부인이에요. 근데 이제 부인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곧 죽겠구나 해갖고 열심히 구애를 했는데 잘 안 죽어요. 그러다가 1832년에 만나서 한 10년을 만나기도 하고 계속 편지를 굉장히 많이 자기 작업의 모든 걸 다 써요. 41년에 그동안 뜸했거든? 8년 동안 안 만났어요. 근데 41년에 죽었대. 소식이 들려. 그때부터 올인해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무 수도승처럼 삽니다. 수도승 무슨 수도승 온갖 여자들이 다 있었는데 그렇게 뻥을 쳐요. 그래도 어쨌든 이 여자가 방설이다가 50년에 결혼을 하지만 3월에 결혼하고 8월에 죽어요. 그렇다면 발자크의 결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냥 오로지 그냥 빚 갚기 위한 것이었을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 그 전체를 통해서 절대 빠지지 않는 테마는 사랑이에요. 발자크의 인간극에는 온갖 테마가 다 들어가요. 정치, 역사, 사회, 과학, 예술, 철학 없는 주제가 없어요. 정말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주제가 다 있는데 그 어떤 주제의 소설도 사랑이 빠진 소설은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없는 철학 소설에도 내가 번역한 루이 랑베르에도 사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늘 사랑이 있을 만큼 이 사람한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물론 돈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여자들의 사랑을 사랑했고 여자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어요. 소설에는 그래서 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사랑 없는 결혼은 있어도 돈 없는 결혼은 없어요. 굉장히 사랑하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욕심이루의 세자비로또 이런 작품에는 두 젊은이가 굉장히 사랑을 해요. 너무너무 이쁜 사랑을 해요. 하지만 여자의 지참금이 있을 때를 기다려요. 결혼을 위해서는. 그건 그들에게는 너무 당연해요. 나 같은 독자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왜 결혼을 못해?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참금이 어떤 또 이제 악시 국회의원이라는 그 소설에는
한 여자가 굉장히 세슬이라는 여자가 지창금이 많아서 온갖 남자들이 막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 시몽지혜라는 남자가 올인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굉장히 순진해, 군인이야. 너 걔를 사랑하니? 하고 물어요. 너무 얘가 결혼에 열중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은 뭐 그런 걸 물어보냐는 식으로 물론이죠. 그 뉘앙스는 아니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게 지창금이 많은데. 뭐 이런 뉘앙스예요. 물론 프랑스는 지창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혼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특성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9세기의 이 격동기에는 더더욱 그 지창금과 돈이 결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금전전 이해관계가 굉장히 결혼에 중요한 요소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을 던졌던 결혼은 계약인가? 결혼은 계약이다. 소설 제목이 결혼 계약이에요, 아예. 이 작품은 결혼을 하는 데서 그 계약의 그 자체예요. 얘기는 폴드 마네르빌이라고 하는 백작이에요. 귀족이고 재산을 굉장히 많이 불려받았어요. 보르도예요. 파리에서 재산을 이제 아버지가 준 거 현금 다 이제 탕진하고, 이제는 나는 고향에 가서 4만 프랑의 연금만 가지고 그냥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냥 정말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겠어 하는 야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와요. 그랬더니 친구인 귀족 엉리 드 막세이라는 친구가 너 미쳤냐? 결혼을 왜 하니? 결혼하지 말고 늙을 때까지 즐기다가 늙음하게 지창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 애는 낳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게 귀족의 결혼이야. 이렇게 충고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 하고 결혼을 하고자 하고 1821년에 보르도에 와요. 1821년이면 왕정복고 시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시 귀족들이 번성하던 시기이니까 사교계에서 굉장한 인기죠. 귀족이고 돈이 많고. 근데 나탈리 에반젤리스트라는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스페인 굉장히 부자 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유산을 엄청나게 300만 프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사치스럽게 뭐 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자는 7년 동안 300만 프랑 중에 200만 프랑을 다 써버렸고 낭비, 사치, 그리고 이제 100만 프랑밖에 안 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엄마의 유일한 하나는 만만한 귀족 남자 만나서 결혼시켜서 그걸 기화로 자기도 파리 사교계로 진출할 꿈을 가지고 있는데 딱 걸린 거죠. 폴드 마네르벨은 약간 멍청하거든요. 귀족이고 돈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적합한 사윗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기로 이제 이 남자는 얘가 이쁘니까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겠다 결정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결혼은 계약이고 이권을 위해 싸우는 전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본인들이 절대 싸우지 않죠. 공증인을 각각 공증인을 내세웁니다. 폴드 마네르빌이 내세운 공증인은 마티아스라고 하는 그 집 재산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구시대의 공증인이에요. 귀족이라는 가치를 존중하고. 또 에반젤리스타 쪽에서 고용한 공증인은 솔로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완전 이 7월 왕조식의 부르주아. 귀족? 웃기지 마.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오로지 돈이 중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두 공증인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은 완전 법적 다툼의 얘기인데 아까 법과대학 다녔다 그랬죠?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소송 대리인하고 공증인을 해서 이제 인턴십을 해요. 지금 말하자면 그거를 했기 때문에 공증인한테 딱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타취를 못해요. 마티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백장님, 당신은 나한테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지 마. 나한테 중간에 개입하지 말라. 재산을 지키게 놔둬라. 싫으면 나를 해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증인들의 싸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회사끼리만 얘기를 해요. 본인들은 뒤로 물러나요. 거의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애기지만 내 또래가 되면 이제 자식들 결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그 신부 신랑 측의 어떤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양가 부모의 상견례라는 걸 한 거야. 근데 솔직히 자기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얼마를 얘네들을 결혼을 위해서 쓰겠냐는 거라는 거예요. 요새 집값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도대체 두 양쪽에서 얼마에 말하자면 돈을 내서 얘네들이 집을 어떻게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우아해야 되잖아. 딸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뭐 아드님이 참 훌륭하네요. 뭐 우아를 떨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절대 물어볼 수가 없죠.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증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자크와 돈이에요. 추상적으로 뭐 막연하게 부자다, 뭐 백만장자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라고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요. 발자크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역사학자들, 통계학자들이 그 사람의 책을 보고 19세기에 화폐 가치가 이 정도였구나. 그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경제학자는 이 사람의 소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이제 중간에 폴은 이제 얘한테 관심 있고 뭐 결혼 꼭 하고 싶으니까 자꾸 하니까 결혼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사업이다. 어페어라고 얘기를 해요. 딱 그 공증인이. 그리고 두 공증인들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재산이 얼마인지를 마티아스가 당신네 쪽 재산이 얼마요? 근데 이쪽은 이제 어떻게든지 속이고 감추고 하려고 뭐 해요. 좋다. 우리는 이거다. 볼 측의 재산은 랑스트각 영지. 그러니까 집이 보르도에 영지가 있고 포도밭도 있고 저택이 있어요. 거의 샤토에 가까운 영지에서 나오는 수입. 그 다음에 또 포도밭, 농지에서 나오는 수입. 그 다음에 보르도에도 저택이 있고 파리에도 저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금으로 따졌을 때 한 46,000 리브르는 프랑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연금을 하는 단위는 보통 리브르라고 많이 했어요. 에 해당하는 연금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굉장한 궤변을 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그들은 300만 프랑의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한테서.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200만 프랑은 이미 날아가고 없는데 사실 110만 5,600 프랑이 거기 숫자가 있죠.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한 유산이에요. 근데 이 엄마에게는 엄마하고 딸에게는 딱 지금 10만 5천 105만 프랑밖에 없어요. 그것도 연금으로 지금 공채 같은 걸 사서 연금으로 집어넣는 데서 나오는 수입을 원금으로 따지니까 한 80만 프랑 정도고 저택 자기네가 지금 쓰고 있는 저택이 한 20만 프랑 정도예요. 그거가 재산이 다예요. 근데 연금으로 따지니까 한 4만 7천 프랑의 연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간 제가 여기에 쓴 이거는 뭐냐면은 아버지한테서 물려준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마 게 아니라 딸 거예요. 그리고 딸은 이거를 지참금을 가지고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가지고 온 지참금은 그 자식한테 또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실질적으로 받은 유산은 이건데 얘는 지참금을 요거밖에 못 갖고 오면 10만 프랑 이상의 돈이 결국 남편이 자식한테 내줘야 되는 거예요. 지참금이라는 게 뭐예요? 지참금이 부인이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시집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시쪽에 남아있지만 엄마가 갖고 온 돈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터치 못해요. 그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애초에 10만 프랑을 빚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 아버지는. 근데 뭐 어쨌든 대충 그렇다 그 정도라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뭐랬냐면은 나한테 10만 프랑 이상의 값이 나가는 보석이 있는데 걷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한 사실은 이게 그 함정이고 술수죠. 그래서 이 마티아스가 뭐랬냐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계약이다. 연기해야 된다. 지금 당장 못한다. 그랬더니 막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폴이 안 될까봐. 그러면서 이 솔로네가 이런 당신은 4만 6천 리브르의 연금이고 우리는 4만 7천 프랑의
리브라 마찬가지예요. 연금이니까 거의 얼추 비슷한 거 아니냐. 게다가 보석까지 내놓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여기가 불리한 결혼이라는 이런 굉장히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볼은 맞아. 그거 이렇게 좋은 수가 있구나. 바보라고 내가 아까 그랬죠. 그래고 있는. 근데 마티아스는 알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하는데 자기 고객이 막 눈물을 보이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이제 고안을 한 게 이 마조라라는 거예요. 마조라는 뭐냐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종중 땅이라는 게 있죠. 종중의 재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공동의 재산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절대 누구도 팔 수 없게 장자 세습으로 가지만 그 장자도 못 건드리고 아무도 팔 수 없는 그런 재산을 만들자. 그래서 이 랑스트라 영지하고 거기다가 얘가 80만 프랑을 지참금으로 갖고 온다 그랬으니 그 80만 프랑으로 그 옆에 땅을 더 사자. 그리고 파리의 저택까지 해가지고 그걸 세 개를 합한 마조라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뭐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승리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여기 함정이 있어요. 조건을 달아요. 솔로네가. 좋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좋아. 이거는 이제 얘가 이게 마티아스가 볼 때는 보나마나 이 착하 빠지고 바보 같은 얘가 재산을 다 먹힐 것이 뻔하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치와 향락과 돈을 다 써버릴 게 겁나니까 가문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 좋아. 근데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어떡하나? 장자 상속인데 아들이 없으면은 만약에 아들이 없이 마조라가 남아있으면 소위 마네르빌의 사돈의 팔촌들이 다 달려와서 아글아글 쓸 거 아니냐. 그건 곤란하다. 그러니 아들이 없으면 마조라가 무효가 된다는 조건을 달자. 마티아스도 볼도 자기가 자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못해요. 좋다. 합당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틸드는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 이 마조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결혼 5년 만에 바보 같은 볼드 마네르르는 완전 쫄딱 망해요. 150만 프랑의 빚을 져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 넌 그렇게 됐냐? 나 별거 한 거 없어요. 보석을 받아서 보석을 사실은 팔아서 현금으로 해서 썼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이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엄마가 내놓은 거니까. 근데 그 보석을 아내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보석을 또 더 멋있게 치장을 했어. 다이아몬드에 진주를 막 달아서 선물을 했어. 머리 왕관도 만들어주고 막 했어. 그러느라고 또 몇십만 프랑이 들었어. 그 다음에 생활비도 조금 점점 더 많이 썼어. 또 파리에 가서 살을 내니까 파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또 이제 인테리어에 또 왕창 들였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100만 프랑이 거기다 이자 붙고 또 어쩌고 저쩌고 수수료 100만 프랑이 홀렁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150만 프랑의 빚을 지고 이 또 바보 같은 볼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도 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떠나요.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애인이 있었는데 남편만 몰라요. 그리고 그 돈은 다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사실은 다 장모의 손에 가요. 이 장모가 아까 계약을 하면서 자기는 사실은 2만 프랑이에요. 여기 제가 잘못 썼습니다. 2만 프랑의 연금만 남기고 다 딸을 주겠다고 큰소리 뻥쳐요. 그리고는 자기 집도 팔았잖아요. 갈 데가 없죠? 보르도에 있는 볼의 집에서 살아요. 근데 거기 영지가 넓잖아요. 그거를 경작해서 막 돈을 아껴서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는 허수아비를 세워서 볼한테 빚을 지게 해요. 자기라고 안 나타나고 딴 사람한테 빚을 지는데 사실은 결국 장모한테 진 빚이에요. 그리고는 빚을 갚으려면 땅을 팔라고 내놓으면 그 땅을 장모가 사요. 참 발사크가 남자라 여자라서 나쁘게 그렸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틸드는 이름과 자기와 재산을 다 가졌지만 볼은 완전히 빌털터리가 돼요. 나중에
엉리드 막세이가 편지를 알리는 걸 보고 다 알게 돼요. 그 여자가 애인도 있고 뭐 다 너 장모가 그랬다, 허수아비다, 너 빚진 사람. 하지만 이미 인도로 가는 배를 탔어요, 이 남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인간극에서 볼드 마네르빌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죽었으리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드 마네르빌이라는 개인의 실패고 파멸인데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귀족을 제사를 지켜주는 구시대를 대표하고요. 솔로네는 새로운 시대를 대표해요. 근데 누가 이겨요, 결국?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솔로네가 이겨요. 이 사람은 귀족 이런 거 다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그런 시대의 결혼 계약도 완전 이해관계의 전쟁이고 이렇게 정치가 혁명 이후에 혁명의 결과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일상의 삶에도 정치가 침투하고 개인의 삶도 완전히 정치화되어서 여기서 이제 귀족, 결혼이라는 것이 귀족에게는 뭐냐면은 가문의 혈통을 잇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엉리드 막세이가 늙어선 결혼을 하라 그랬죠? 왜냐면은 혈통은 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내에게 정절의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오로지 남의 애를 낳으면 안 되니까지 뭐 사랑을 하라고 강요하지 사랑의 의무는 없대요. 그런데 정절의 의무는 있어. 왜? 혈통을 위해서. 마티아스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계약이라는 소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의 추락을 넘은 한 시대의 이야기이고 혁명 이후에 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인 거예요. 그러면 몰락한 귀족은 어떻게 하나요? 돈이 한 푼도 이제 이 소설은 그렇지만 골동품 진열식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완전히 몰락한 귀족이 그 다음에는 돈 많은 부르주아하고 결합을 하는 그런 예예요. 왜? 부르주아의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귀족에 대한 환상은 있어요. 이름을 원해요. 그 돈을 많이 번 부르주아들은 귀족과의 결혼을 원해요. 유일한 생존 방법이 부르주아의 결혼이에요. 알랑송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에스그리뇽 가문이 있어요. 1300년 동안 가문을 유지했던 이 서깊은 집안의 아버지가 후작인데 그 아버지는 혁명 때에도 망명을 안 가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럼 뭐해요? 다 뺏겨요. 혁명정부한테 뺏겨서 남은 게 없어요. 9,000 프랑의 연금이 겨우 남는데 그것마저도 충실한 공증인, 옛날 하인이었는데 공증인이 된 셰스넬이라는 사람이 지켜준 거예요. 53세에 1800년에 또 22세에 또 하여튼 귀족 혈통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빅토르니에 생긴 것도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그때 벼락 출세 돈 많은 디크로아제라는 그 부르주아가 그 집 딸이 그러니까 후작의 여동생이 있어요. 아그몬드라는 여자인데 27살에 굉장히 예뻐요. 청혼을 직접 못하죠. 공증인을 셰스넬을 통해서 청혼을 해요. 그랬더니 후작이 어땠겠어? 노발대발 이 여자도 막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셰스넬한테 너무너무 섭섭해해요. 어떻게 감히 우리 집안에 그런 정말 신분 없는 결혼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셰스넬이 그 디크로아제라는 부르주아는 원한을 품어요. 그리고 복수를 해요. 어떻게 복수를 해요? 젊은 빅토르니에를 타락시키고 빚을 왕창 지게 만들어요. 너무 잘생겼어 또. 근데 아나 무인이에요. 그렇게 키워졌으니까 벌써 8만 프랑의 빚이 있는데 그걸 셰스넬이 다 뒤에서 갚아줘. 아버지는 알지도 못해요. 아버지는 맨날 폰만 잡고 멧돼손이 어떻고 멧돼손이 어떻고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얘가 크니까 이제 조그만 시골이 답답하지 파리에 보내서 왕이 왕가에 충실했던 우리 가문을 인정하고 자리를 하나 줄 거야 하고 파리로 보내요. 그래서 또 셰스넬은 또 어렵게 만들어 돈을 10만 프랑이나 되는 거금을 보내요. 그런데
복고왕정 시절에 젊은이들은 할 일이 없어요. 자, 귀족은 변호사도 될 수 없어요. 법관도 안 돼요. 못하죠. 귀족이 어떻게 그렇게 천한 일을 해요. 의사도 절대 못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관직밖에 없어요. 근데 관직이 없어요. 왜? 노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발자크는 노인 정치를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옛날 얘기 아니죠? 엄청 비판을 해요. 그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어요. 뭐 해요? 부인들의 살롱에서 그냥 춤만 추고 여자들하고 연애만 하고 도박하고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백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프리네즈 공작부인이라는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런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탕진을 하는데 10만 프랑 금방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파리에서 돈을 이렇게 맡겼던 공증인이 뭐라냐면은 당신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어음을 쓰면 된다. 그때 떠오른 게 디크로아지예요. 왜냐하면 늘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디크로아지의 이름으로 어음을 쓰고 디크로아지한테 우리 고모가 갚을 거다. 우리 쉐스넬이 갚을 거다. 이렇게 해서 돈을 계속 빚을 내요. 1년 만에 20만 프랑의 빚을 냈는데 그게 이자까지 27만 프랑이 돼요. 근데 그거를 쉐스넬이 후작 몰래 그냥 또 갚아줘요. 왜? 후작은 인용이에요. 봉건적인 그 영광의 꽃은 자신의 환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위인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할 수도 없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디크로아지의 계략이에요. 사치하게 만들고 그 빚을 내게 만들고 어음을 아슬아슬해서 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빅토르 니엥의 편지를 써서 일부러 당신한테 더 이상 이제 내 이름으로 어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여백을 두고 자기 사인을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절망에 빠진 빅토르 니엥은 자기 애인 보고 우리 이태리로 도망가자. 내가 돈을 구해올게. 그러고는 30만 프랑의 위조 어음을 만들어서 그 사인을 그 사이 앞에 걸 딱 오려내고 사인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어음 써서 그거를 가지고 가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죠. 디크로아지에는 그 함정에 빠져서 얘는 어음 사기죄, 위조 어음 사기죄로 이제 이 디크로아지에가 일부러 고발을 해서 체포당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귀족 가문의 자제가 감옥에 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난 불명예예요. 디크로아지에가 원한 건 바로 그거예요. 뭐 망하게 하겠다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집에 굉장한 불명예를 주겠다. 이게 옛날에 받은 거절당한 것에 대한 복수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게 법정 투쟁이 또 벌어지는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디크로아지 쪽에 있는 사람과 이제 쉐스넬이 작업을 해요. 이쪽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서 게다가 이제 그 공작 부인이 뭐 프리네즈 공작 부인이 또 남장을 하고 또 와서 도와줘요. 자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롱스레 법원장은 디크로아지의 편이에요. 그리고 블롱데 판사는 백작 편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도 또 결혼이 걸려 있는 거야. 경쟁이야. 돈 많은 지창금 많은 여자의 결혼을 자기 아들한테 결혼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 롱스레 법원장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를 알고는 무조건 이 사람하고 반대편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까미조 외신 판사는 파리로 가고 싶어. 조그만 소도시에서 있는 게 파리에 승진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귀족의 후원이 필요해. 공작 부인이 내가 도와주겠다 얘기해. 그러니까 뭐 팩 돌아섰어요. 그리고 미슈 판사는 워낙 귀족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디크로아지의 부인이 왕당파예요. 부르주아지만 옛날 워낙 굉장한 귀족의 가치를 가지고 귀족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돼서 디크로아지하고 결혼한 여자예요. 그게 또 다른 소설에 있어요. 노처녀라는 소설에. 그 얘기는 안 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여자의 지창금까지 와서 굉장히 돈이 많죠. 그래서 이런 두 판이 나뉘어진 데다가 그래서 그 부인한테 그 슈스넬이 가서 30만 프랑을 갚아요. 그리고 당신이 이미 그 전에 받았다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부인이 왕당파를 심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신부님이 허락하면 할게요. 또 신부 찾아가서 신부는 뭐야? 귀족편이지. 그 당시에 기독교와 왕당파는 완전히 하나니까.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해줘요. 말하자면. 그래서 재판에서 구제가 돼요. 공소 기각이 되면서 구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30만 프랑도 그게 진짜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채는 남아있어요. 그랬을 때 공작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결혼이다. 어떤 가문에 따르든 상관없다. 어떤 가문에 따르든 상관없다. 19세기인데 당신 지금 15세기에 사느냐. 돈을 가질 때 훌륭한 가문이 될 수 있다. 참 19세기 얘기만이 아니죠. 또 당신 부인은 당신 때문에 귀족이 되는 거다. 당신하고 결혼하면 백작 부인이 된다. 후작 부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디크로아지의 조카? 물론 왜 why not? 안 될 게 뭐냐. 디크로아지의 그게 또 해필이면 디크로아지의 조카가 돈이 엄청 많은 그 지상금이 많아요. 물론이다. 당신들은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변하는지 모른다. 듀발랑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도저히 못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듀발랑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30만 프랑의 연금을 쫄딱 망했던 이 남자가 30만 프랑의 연금을 가지고 겨울이면 파리에 와서 뭐 돈 쓰고 오페라 댕기고 뭐 이러고 댕겨요. 이 백작이 하온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나는 하온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불어에서는 있어요. 메사이앙스라고 신분이 낮은 사람과의 결혼을 하온이라고 해요. 그 백작이 하온을 한 거죠. 이거는 부르주아의 승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새로운 귀족의 탄생인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있어야 훌륭한 가문이 되는 거죠. 이거 역시 음모, 계략, 개인의 파멸이지만 사실 그것도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의 산물인 거예요. 구체제를 상징하는 에스크리뇽 가문, 그 다음에 7월 왕조의 상징인 부르주아 디크로아지에 누가 승리하겠어요? 이건 뭐 게임 셋이죠. 부르주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직업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디크로아지에가 이제 재판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구질서로 복구하기를 원한다. 민중을 계몽시키는 것은 하나의 성스러운 사명이다. 혁명 이념이죠. 중재 재판을 받는 귀족들을 볼 때 귀족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알게 할 때 민중은 명예를 지키는 자신들이 명예를 더럽히는 귀족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민중의 옹호자이며 법의 친구다. 이거 사실은 참 굉장히 위선적인 얘기예요. 이 사람은 지가 귀족이 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외면당하니까 확 자유주의로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단 자기가 자유주의로 돌아서면서는 자기를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거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노처녀에서 나온 것처럼 제가 처음에 부르주아들이 국유지를 매입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이고 또 결혼을 통해서 부르주아가 7월 왕조 때 성공한 돈이 많은 부르주아예요. 자, 이때까지 보면서 내가 얘기한 내용은 발자크 작품의 결혼은 계약이고 결혼은 거래라는 얘기를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은 어딨죠? 사랑은 없나요? 발자크는 매 순간 사랑을 했고 여기 작품에도 나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랑은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사랑은 환상이죠. 내가 어떤 사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 자체는 과연 뭔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생김새 안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미녀와 야수 안 봐도 그냥 사랑하나요? 미녀와 야수에서도 그 미녀는 야수가 미남이 된 다음에 사랑을 하지 야수일 때 사랑하지 않아요. 자, 그 사람이 글쎄요. 자, 그 사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이던 그 사람의 어떤 상태든 뭐 건강 상태든 경제 상태든 그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사람만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그런가? 그러나 우리는 늘 꿈을 꾸죠. 여러분들이 시크릿 가든 세대는 아닌가요? 시크릿 가든에 막 열광했어요. 왜 열광을 해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여자한테 너무 많이 가진 남자가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크릿 가든은 드라마예요. 소설이에요. 현실에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광을 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게 환상이면 알아버려서 그런 드라마 없어, 이제. 드라마가 자꾸 환상으로 가요. 뭐 전생에 누가 나오고 무슨 뛰어넘고 고려시대 갔다가 어디 갔다가 왜냐하면 현실에서 아니라는 걸 너무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환상이 아예 들어가 버려야 공감을 하나 봐요. 그래서 환상 소설, 환상 드라마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